예, 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중국 붕괴, 그 다음에 미국의 핵심 지배 전략, 그 다음에 피처링 소련 붕괴, 요 제목으로 100년 후, 조지 프리드먼의 100년 후 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한 꼭지하고 이번에 또 한 꼭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분명 범지구적 갈등이었다. 그것은 누가 유럽의 해묵은 세계 패권을 승계하느냐의 경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게 미국과 소련과 냉전의 그 성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냉전의 성격은 바로 유럽 후 그 지구의 패권을 누가 갖느냐 요거였다. 그래서 양측 모두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미국에는 타고난 이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점이 이제 지정학적인 이점에서 비롯되는 어떤 해군력 이런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자는 기본적으로 해군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해군력이 왜 처음에는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해군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근데 해군이 1타 쌍피예요. 해군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해군이 있으면은 그 무역로, 그러니까 그 전 세계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무역로를 무역 해상로를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독점이에요, 독점. 해상로를 독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군대를 빠르게 배송을 할 수 있어요. 일종의 뭐랄까, 이제 육군이 이제 조리라고 하면은 해군은 포예요.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전쟁이 나면은 해군은 싹 몰려서 그쪽으로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 항상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해군으로 둥둥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쑥 갔다가, 그래서 아프리카에 문제가 있으면 해군은 아프리카 군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아시아에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해군이 아시아군도 또 되는 거예요. 그 펑펑 뛰어다니고 넘어다닌다 해군이. 그래서 그 해군이 무역과 군사의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자는 해군을 강조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소련과의 이제 그 패권 경쟁에서 소련이 불리한 점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적시를 합니다. 거대한 영토 대부분이 육지로 둘러싸인 소련과 달리 세계의 모든 바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덕분에 소련은 미국을 에워쌀 수 없었어도 미국은 그것이 가능했다. 실제로 미국의 전략은 소련을 에워싸 압박하는 것이었다. 지금 기시감을 느끼죠. 왜냐면은 중국도 거의 둘러싸여져 있으니까요. 이제 좀 부동항 요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으로 길잖아요. 소련은 길었잖아요. 그래서 1대1로라고 하는 어떤 육지의 도로, 육지 공공도로 요거가 소련이 만들기가 어떤 면에서는 쉬웠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은 그 미국의 미국의 이제 해상 교역로 요거에 대한 어떤 우회로로 1대1로를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1대1로를 하기에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 해상 봉쇄 있잖아요. 해상 무역 봉쇄가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군으로 무역로를 만들어 주고, 해군으로 해상 봉쇄도 하고, 해군으로 뭐 전쟁도 하고, 해군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해군이 거의 다 한다. 해군이 맞는 키다. 진짜 마스터 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련의 모든 항구 지역은 지리적 환경과 미 해군에 의해 봉쇄되고 말았다. 그래서 소련은 해양 접근성이 봉쇄되어 있었고, 소련도 이제 소련이
해양 접근성이 소련이 없었다. 그리고 소련은 이제 그래서 봉쇄되었고 이것은 중국과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그 좀 미묘한 말을 하는데 저자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의미심장했기 때문에 저자가 적어 둔 거예요. 아직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지만은 내가 볼 때 꽤 설득력 있는 통계라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사실이 있다. 1980년 미소 간 경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양 횡단 무역이 대서양 횡단 무역이 이제 필축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나서 80년대 비등비등 하다가 이거는 저번 꼭지에서도 다뤘는데 그다음에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10년 만에 태평양 횡단 무역은 대서양 횡단 무역에 비해 50% 이상이나 이제 치솟았다. 국제 질서의 판도가 국제 무역 전체 지도에 미중류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자는 이 부분이 의미심장하다고 해서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로 이제 몇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소련은 봉쇄가 된 거예요. 해군이 없고 뭐 무역할 그게 없는 거야. 근데 미국은 양쪽 다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대서양 쪽과도 거래하고 태평양 쪽과도 거래하고.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해서 러시아죠. 이제 미국이 있는데 미국 여기다도 거래를 할 수 있고 소련은 봉쇄되어 있고 여기와도 이제 미국은 거래를 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그런 상황이 그런 입지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유럽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 뭐냐면 소련이 붕괴돼 버리니까 소련이 사실상 서방이잖아요. 모스크바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을 팔아주면서 뭐 그게 이제 필요가 좀 적어진 거죠. 소련이 약해졌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건 이제 의미심장? 이건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원래 아시아가 무겁다. 인구가 아시아가 많다. 원래. 그러니까 소련이 없고, 둘 다 산업화되고, 나름대로 경제 발전한다고 했을 때, 둘 다 공정한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아시아가 원래 인구도 많고 그래서 교역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보세요. 예전에 부산이 떴잖아요. 부산으로 일본과 교역하고 부산으로 미국과 교역하고 그게 미국이 가까우니까. 그럼 이제 아시아 시대가 오잖아요.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부산에 대해서 이제 목포 이런 쪽이 이제 뜬다 이 얘기죠. 고기가 더 많으니까.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뭐 포항 제철 있고 뭐 이제 당진 뭐 제철소 있는데 같은 제철소라고 하더라도 목포에 제철소가 있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부산에 제철소가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물건을 아시아에 더 많이 팔아. 그러면 동남아시아에 더 가까운 목포가 유리한 거죠. 같은 회사가 제철소가 있는데 하나는 목포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는 어느 회사가 유리하냐? 목포에 있는 회사가 유리하다 이거예요.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운송비도 덜 들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이제 기능적인 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요거예요. 요거 아시아가 커지니까 남쪽에 인구가 많으니까 동남아시아에 인도에 남중국에 이게 많으니까 그쪽으로 기능적인 중심 한국의 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수도가 미국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역사적인 그 성향을 반영해서 이제 저쪽 동쪽 끝에 있는 거지만 대서양에 있지만은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능적으로 거기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기능적인 중심은 그 한반도의 물리적인 중심보다 좀 아래에 있는 게 맞다. 세종시 부분이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어떤 큰 전략, 큰 생각이 미국을 이제 이끌어왔고, 그거가 이제 먹혀가지고 이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줬다. 그래서 미국의 핵심 지배 전략, 이 관점 1과 2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계속 그 반찬을 먹듯이 계속 먹어왔던 거야. 계속. 그 방법이 뭐 요렇게 저렇게 바뀐 게 아니라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왔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소련에도 적용이 되었고 이제 중국에도 적용이 되려고 하는 듯하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려요. 우선 지리적 환경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해포드 존 맥킨더라는 영국인의 견해로 그는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것이 곧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유라시아 중시한 거죠. 그리고 특히 유라시아를 지배할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건 이제 소련이었던 거죠.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중심부를 지배하는 자이고 중심부를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이며 유라시아의 지배자가 곧 세계의 지배자다. 그래서 소련 견제를 예전부터 영국이 일본이 미국이 했던 거죠. 근데 같이 견제할 때는 사이가 좋았지만 이제 나중에는 틀어지죠. 미국과 그 일본은요. 이러한 생각은 냉전 시대에 영국과 미국의 전략적 기초가 되었고 이들은 동유럽과 아시아를 에워싸고 이제 압박을 했다. 그래서 중국과도 사이가 좋아진 게 사실 요 맥락이 크죠. 같이 압박을 하려고. 근데 이제 중국이 더 커지려고 하니까 중국과 관세 공격, 이제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가 엘프리드 세이어 머렌이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또 마한이라고 그래요. 마한 장군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에서 책이겠죠. 바다를 제패하는 것이 곧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맥킨더에게 반론을 펼쳤다. 그래서 바다가 더 중요하지 그 땅 차지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저자는 이 두 번째 관점에 더 힘을 싣습니다. 이 양자의 견해를 절충을 해요. 반반 딱 둘 다 맞는 말이야. 그렇지만은 강조점은 어디까지나 뒤. 즉 해군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둘 다 절충을 하죠.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가 미국을 초강대국의 위치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강력한 러시아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맥킨더의 지적은 옳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두 가지 결정적 요소를 이해한 사람은 마한이다. 그러니까 마한 견해가 더 좋다. 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는 미국의 해군력, 여기서 이제 해군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군력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며 이는 미국에게 세계를 지배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또한 배로 물건을 나르는 것이 다른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싸다는 그의 주장도 옳았다. 요거는 이제 제가 빨려다가 넣습니다. 왜냐면은 한반도도 한반도 대우나 4대강 이런 거 해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싼가 봐요. 수로가. 물로 운송을 하는 게 싼가 봐요. 그래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이 문제도 또 다시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수로로 가면은 타이어 마모 이런 것도 또 없고 타이어 먼지 이런 것도 또 없잖아요. 그럼 미세먼지 여기서도 수로가 더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은 세종시에다가 수로를 놔서 세종시를 그 해양도시로 만들자, 내륙에는 해양도시로 만들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945년 이후 미국은 병참로 차단을 걱정하지 않고 이제 군대 왔다 갔다 하는 거,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해군이 가진 장점이죠.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적극적인 좀 도와준다는 의미. 그래서 운송을 서로 자유롭게 해줘요. 니네 이런 것 때문에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거 힘들어서 전쟁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여차하면은 봉쇄하고, 또 여차하면은 한쪽으로 해군을 쭉 모아가서 그쪽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쌍피가 아니라 세계피다, 소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외부의 어떤 나라도 미 대륙에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해군이 중요하니까 해군은 우리만 가져야 돼. 요게 되는 거죠. 또한 사실상 어떤 나라도 미국의 묵인 없이
육해 공동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 이제 거의 사실상 전쟁을 거의 그 바다 건너서 하는 전쟁은 사실 이제 미국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좀 의미가 크죠. 예를 들어 1982년에 영국이 포클랜드를 두고 아르헨티나와 교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그것을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비둬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군을 통해서 해상 장악을 하면은 교역로도 장악을 하고, 그럼 경제 봉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듯이 해군은 동아시아군도 되고 아프리카군도 되고 굴러 가기만 하면 다 그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힘을 줄 때 확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장점이라 이거예요. 그냥 육군으로 되면 고기 듬성 이쪽 듬성 이쪽 듬성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한꺼번에 모아서 쫙 줄 수 있는 해군, 요거는 이제 그 해군만 된다는 거죠. 육군은 듬성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 조금 이쪽 조금. 근데 해군은 흩어져 있다가도 한쪽에다 모아서 쑥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 어떤 군사적 유동성이라고 할까요? 쏠림 현상, 그것도 쏠림 현상인가? 그런 힘이 있다. 그 이거를 이제 생각한 그 마한 장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저런 큰 생각도 어떤 사업적인 생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2년에 한 번 큰 아이디어를 이제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디어를. 큰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 그래서 저런 마한 장군의 저런 아이디어는 엄청 큰 아이디어죠. 그리고 제대로 먹힌 아이디어고 맞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오는 어떤 그 힘이고,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터 자이안이 미국이 너무 강해져서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무관심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 실험 비슷하게 전 느꼈거든요. 사고 실험을 하는데 그게 좀 거리감을 느끼는 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 같은 나라가 뭐 해군력 마음대로 증강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해군이 핵심인데. 그죠? 그러니까 피터 자이안 얘기는 그 정도로 셰일가스도 나오고 인구도 감소하는 게 없고 그 정도로 강하다, 이런 수준에서 받아들여야 하지, 그 이상으로 진짜 막 나갈까? 다 손 뗄까? 진짜 고립주의로 가버리는 건가?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져요. 미국은 당근 전략으로 모든 나라가 해군 없이도 바다에 접근할 수 있게 했으며, 그 다음에 채찍 전략으로는 잠재적인 적들이 군대와 탱크에 소진하도록 만들어서 이제 해군에 그 초점을 못 맞추게 하는 거죠. 해군에게 돌아갈 비용을 거의 남기지 않게 했다. 미국은 냉전 기간에도 지속적인 이해관계와 고정된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자기 전략을 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뚝심이 있는 거죠. 뚝심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제 움직였다.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이 저자는 본 거죠.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대단하다고 이제 느껴집니다. 그렇게 계속 일관되게 움직인 힘, 그리고 그거를 보고 이제 전달하는 어떤 표현력, 이게 다 지속적인 이해관계란 유라시아의 어떤 국가도 국가의 자원을 해군력 양성에 돌릴 만큼 충분히 안정적인 국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분열이죠. 힘 약하게. 그래서 세력 균형, 힘의 균형, 요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미국의 핵심 지배 전략은 미국만 해군을 갖는 거예요. 진짜 센 해군은 미국만 갖는다. 그리고 해군이 이제 무역료를 통제를 해서 무역을 잘 하게 해주고, 여차하면 미국 해군이 무역료 막아서 걔네들을 이제 힘 약하게 힘도 빼고, 그리고 그 이제 흩어져 있다가 모았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힘을 구사할 수 있다. 그래서 아시아가 문제되면은 아프리카 전 세계 어디에든 해군을 쫙 모아서 그쪽으로 모으는 거죠. 그거 때문에 이제 해군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타국은 다른 나라는 해군 못하게, 그리고 다른 나라는 해군까지 이제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이제 분열시키고, 서로 이제 견제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좀 싸우게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링컨이 대단한 거죠. 왜냐면은
미국이 유럽이 또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끝나버리는 그런 유럽처럼 유럽은 이제 분열되어 있잖아요. 유럽처럼 분열될 수가 있었는데 링컨이 통일시켰잖아요. 그래서 링컨도 계속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뭐냐면 노예 해방 이런 것도 있지만은 통일을 했기 때문에 통일을 통해서 그 내부 분열, 내부 싸움에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단하다는 거죠. 그거는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겠다. 그 다음에 유라시아에 대한 미국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평화가 아니다. 이 대목도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한 미국은 전쟁에서 분명하게 승리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 이기는 게 관심이 없대요, 미국이. 그냥 분열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해군 못 생기게. 해군이 생기지 못하게. 이것도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 개방되어 있다, 미국은. 베트남과 한국에서 저런 분쟁의 목적은 강력해지는 힘을 막거나 그 지역을 무력화하는 것이지 질서를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래서 좀 소극적인 성격이다. 적극적이기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미국은 명백한 패배도 용인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최고의 인재들이라는 책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베트남 전쟁 왜 오류를 저질렀는가? 저는 이제 이걸 먼저 봤기 때문에 무슨 오류야? 뭐 그거 미국은 거기 베트남 전쟁 저도 그것도 뭐 분열시키는 요 힘으로만 좀 작용을 하면 괜찮은 그 남는 장사지. 그래서 이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전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뿐만이라기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백악관 내부 그 상황을 그 책이 잘 그리고 있대요. 최고의 인재들이라는 책이.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군대를 이용해 유라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21세기 동안 미국 외교 정책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아까 동유럽 얘기를 했잖아요. 동유럽을 러시아 힘이 약해지면서 소련 힘이 약해지면서 동유럽이 떨어져 나가면서 진짜 러시아가 훅 가버렸다. 그만큼 동유럽이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소련의 동유럽은 이제 지금은 어디일까? 중국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러면은 중국의 서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둘 다 이제 유라시아 내륙 쪽에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요 부북 리뷰 요 꼭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죠? 미국의 어떤 전략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단호한 필체라고 할까, 문체 느껴지고 또 뭐 10년 뭐 다음 10년인가 그 책도 있어요. 조지 프리드만. 그것보다도 이 책이 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정말 재밌고 고전이라고 할 수 있고 잘 정리가 됐고 지도도 깔끔하게 잘 그려져 있어요. 지도 그리는 것도 그 실력인가 봐. 이런 거는 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구독 그 버튼 좀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그게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는 이제 부북 리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